우리 나이로 하면 16살, 만으로 하면 14살입니다. 끌려가서 당했는 거는 말로는 못합니다. 92년도 6월 25일 날 신고를 할 적에 윤미하이라는 간사였습니다. 간사한테 했습니다. 모금을 하는 걸 저는 봤습니다. 그걸 뭐 그런가 보다 생각했는데 생명을 걸어놓고 끌려가는 이 위안부를 왜 죽어가? 정신대 할매캉 합해가지고 쭉 이용해 나왔습니다. 일본 사람이 뭔 줄 알아야 사죄 배상하죠. 직접 섞어가지고 이거는 사죄도 하지 말고 안 해도 된다는 거 아닙니까? 이거를 30년 동안 나오면서도 사죄 배상을 요구하고 그 학생들 그전까지 고생을 시켰습니다. 그 학생들 돼지 털가지고 나오는 거 그 돈도 받아가지고 챙겼습니다. 30년을 이용해가 나왔습니다. 네, 5월 25일 정치부회 시작합니다. 이용수 할머니 조금 전 기자회견 내용 보셨습니다. 그 얘기는 잠시 후에 해보고요. 지난 주말 밖에서도 방역수칙 잘 지키셨죠? 내일부터는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버스나 택시 탑승도 제한됩니다. 확진자 수가 줄기는 했지만요. 6차 감염 의심 사례 이어지고 있고요. 안심할 상황 절대 아닙니다. 신반장, 코로나 상황은 잠시 후에 신반장 발제 때 들어보고요. 조금 전에 이제 영상에서도 봤지만 이용수 할머니가 오늘 기자회견을 했잖아요. 네. 조금 전에 끝났는데 핵심 메시지가 뭐 있습니까? 일단 이용수 할머니는 지난 30년간 이 정의연과 정대협 측의 이용만 당해왔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최근 제기된 기부금 유용 의혹과 관련해서는 검찰의 판단이 필요하다라고 했고요. 또 윤미향 당선인을 향해선 사리 사욕을 채워 마음대로 국회의원 비례대표에 나갔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네, 아마도 이제 정의연이나 또 윤미향 당선인의 입장도 곧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나오면 저희가 바로 소개하는 걸로 하고요. 그 얘기는 최반장 발제 때 짚어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민주당이 오늘 국회의장과 부의장 후보를 확정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21대 전반기 국회의장 후보에 박병석 의원 그리고 부의장 후보엔 첫 여성이죠. 김상희 의원을 추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추대가 확정이라고 봐야 하는데 볼 수 있어요? 네, 왜냐하면 이제 재적의원 과반의 찬성으로 임명이 되잖아요. 그렇죠. 민주당이 177석이니까 과반이 넘네요. 네, 사실상 선출이라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우리 내려가서 자세히 좀 얘기를 해봅시다. 네. 갑시다. 네, 조금 전에 영상으로도 봤지만요. 예고한 대로 오늘 위안부 피해자인 이용수 할머니의 두 번째 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편의상 이제 할머니라고 부르고는 있지만요. 이용수 할머니는 이제 본인이 쓴 글에 본인이 여성 인권 운동가라는 점을 명확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자, 아무튼 이 할머니는 정대협이 수십 년 동안 위안부 할머니들을 이용해서 모금 활동을 했다고 주장했는데요. 그러면서 민주당 윤미향 당선인을 향해서는 사리 사욕을 채우기 위해서 비례대표에 출마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아직은 이 할머니의 일방적인 주장이다 보니까 이에 대한 정의연과 윤 당선인의 답변은 나오는 대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최반장 발제에서 이용수 할머니의 2차 기자회견 내용을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대모에 돈 거다 가지고 뭐랍니까? 하는 했는 거 없습니다. 할머니한테 써야지요. 예? 내가 그 해가지고 그다음 돈인데 왜 지금 마음대로 씁니까? 전국 할머니한테 써야 되는데 전국 할머니한테 쓰는 게 없잖아요. 피해자들에게 모든 기부금을 어떤 현금 지급이라든가 물품 지급으로 할 수는 없는 상황이고 사실은 피해자들의 명예와 인권 회복을 위한 여러 가지 다양한 사업도 큰 범주에서는 저희들은 피해자 지원 사업다라고 보고 있어요.
자, 그리고 정 의원은 이용수 할머니에겐 후원금도 전달이 됐다며 그 영수증을 공개를 했습니다. 1992년 생활비로 6만 원, 그리고 25년 뒤인 2017년 여성 인권상 상금 명목으로 1억 원 공개를 한 거죠. 자, 그러면서 윤미향 당선인은 할머니의 기억이 달라졌다라고 했습니다. 자, 이용수 할머니의 첫 번째 기자회견 이후 정 의원과 윤 당선인을 둘러싼 숱한 회계 부정 의혹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급기야 검찰 수사가 시작이 되었고 정 의원과 또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가 지내는 쉼터에 대한 압수수색도 진행이 됐습니다. 자, 이런 와중에 이 할머니가 두 번째 기자회견을 예고했죠. 당초 기자회견을 하려 했던 대구 시내의 한 찻집엔 이른 아침부터 취재진들이 한 100여 명 정도 모여 혼잡이 빚어졌습니다. 결국 회견 장소를 호텔로 변경을 했고요. 자, 이용수 할머니는 앞서 자신을 찾아왔던 윤미향 당선인에게도 기자회견에 오라고 했지만 윤 당선인은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자, 이 할머니는 우선 자신의 첫 번째 기자회견 이후 불거진 정 의원과 윤 당선인에 대한 의혹에 대해 생각지 못한 문제들이 발생했다며 이건 검찰에서 할 일이라고 밝혔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기자회견의 대부분에 차지한 주장은요. 그동안 위안부 할머니들이 정대협의 이용을 당했다라는 겁니다. 자, 주장을 좀 정리해보면 정대협이라는 단체는 당초 근로정신대, 그러니까 일제에 강제로 끌려가 노동을 착취당했던 피해자를 위한 단체였는데 그러니까 위안부 피해자들과는 관련이 없는 단체였다라고 주장합니다. 정신대 대책 협의해마. 정신대 문제만 하지. 지금은 무슨 권리로 위안부 피해자를 만두의 고용으로 사용했습니다. 할머니 어디 갔다 왔습니까? 해가지고 밝혀줬는데 한 번도 할머니를 앉혀가지고 정언 한 번 받은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당초 정대협이 위안부 문제에는 관심이 없었다라는 건데요. 자, 정대협이 또 각종 모금 활동 등에 위안부 할머니들을 동원했고 또 기부금 횡령 의혹 등은 지금까지 드러난 것보다 더 많을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좀 맛있는 거 사두고 하니까 돈 없습니다. 돈을 걷어가지고. 그래도 그것이 뭐 그런가 보다 하고 생각했습니다. 어디 가도 또 교회 가도 또 돈을 주면 그걸 뭐 그런가 보다 생각했는데 그래도 모르고 30년을 해가지고 나왔습니다. 속이고 이용하고 제주는 고비하고 돈은 떼살림 받아 먹었습니다. 제주는 30년 동안 제주했습니다. 그 돈은 떼살림 받아 먹었습니다. 자, 할머니의 기자회견 내용은 들어가서 더 전해드리고요. 자, 이번 정 의원을 둘러싼 논란을 지켜보던 천영호 전 청와대 외교안보수석 10년 전 기억을 소환하기도 했습니다. 자, 이명박 정부 당시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해 일본 정부가 내놨던 안은 이 주한 일본 대사가 직접 위안부 피해자들을 만나 일본 총리의 사죄가 담긴 친서 그리고 보상금을 전달하는 것이었다라고 설명을 하는데요. 자, 이 안을 갖고 윤미향 당선인을 직접 만났는데 당시 이 윤 당선인의 반응을 이렇게 주장합니다. 저는 위안부 문제가 이렇게라도 해결되면 정대협이 좋아할 줄 알았는데 윤미향 대표의 얼굴에 아주 곤혹스러운 표정이 가득하더라고요. 정대협이 순수한 마음으로 위안부들의 이익을 진정으로 대변하는 줄 알고 있었는데 윤미향 대표의 표정을 보고서야 정대협과 위안부 할머니들의 이해관계가 다를 수 있구나 하는 걸 제가 깨달았습니다. 자, 천 전 수석은 일본 요미우리 신문과도 같은 취지의 인터뷰를 하면서 이 정대협을 위안부 피해자를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단체로 묘사를 합니다. 물론 자신의 이 주관적인 느낌에 의존을 해서 마치 그동안 정대협이 해온 위안부 인권운동 그 자체를 부정하는 것처럼 비춰지고 게다가 일본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이를 쏟아낸 건 적절치 않아 보입니다. 자칫 일본 우익에게 위안부 문제와 관련된 빌미를 줄 수도 있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정 의원의 노력을 싸잡아 매도하려는 구구 세력의 반역사적
반인륜적 작태는 즉각 중단되어야 합니다. 한때 국정의 한복판에서 외교 안보를 책임진 인사가 이런 언행을 하는 것은 참으로 개탄스럽습니다. 푸시TV는 전영우 이사장의 발언을 언급하며 한일 간 현안을 해결하려면 한국 시민단체에 변화해야 한다라는 주장까지 내놓고 있습니다. 자, 이용수 할머니 역시 나는 위안부 인권운동 자체를 없애자는 게 아니라 정의연 내에 있던 소위 적폐를 없애자는 것이라고 강조했죠. 하지만 일본 내 우익들 사이에서는 이번 사건을 악용하려는 움직임이 나오고 있다라는 주장도 제기됩니다. 결국은 위안부 문제 자체가 가짜다. 그러니까 손노예라는 거 있을 수가 없어. 있을 수가 없어까지가요. 그러니까 위안부 할머니들이 손노예가 아니었다라는 말을 아마 하고 싶을 것이다. 있어요? 하고 싶어 할 것이다라는 또 그러한 보도를 해요. 또. 사실 윤미향 당선인과 정의연을 둘러싼 논란을 지켜보는 국민들의 심경을 딱히 하나로 표현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국가가 침묵하고 있던 시절 위안부 피해자들의 인권을 위해 싸워온 정의연의 가치와 또 제기된 의혹이 사실이라면 그 안에서 마치 관행처럼 쌓여온 잘못들이 충돌하고 있기 때문이죠. 바로잡을 건 바로잡고 또 이어나갈 건 이어나가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자, 오늘 발제 이렇게 정리합니다. 이용수 할머니 정대협의 위안부 이용당해입니다. 네, 마지막에 최 반장도 얘기했지만요. 저도 아주 동의해요. 오늘 어느 신문에도 그런 제목으로 기사가 나왔던데 풀어야 할 의혹, 이어야 할 위안부 운동 이렇게 돼 있던데 당연히 그렇게 가야죠. 그동안 이제 30년 넘게 진행돼 왔던 그런 소중한 어떤 운동의 가치 자체를 이번 일로 또 좀 폄훼가 된다든지 또 일본 우익에 의해서 이용당한다든지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거라고 봅니다. 자, 이용수 할머니 기자회견 내용 하나하나 좀 짚어볼게요. 아까도 제가 얘기했지만 이용수 할머니는 본인을 여성 인권운동가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편의상 할머니로 부르고는 있습니다만. 자, 오늘 기자회견 내용에 보면요. 정대협, 그러니까 정의연의 전신이죠. 정대협이 위안부 피해자들에 대해서는 큰 관심이 없었다. 이렇게 지적을 했고요. 결국은 정대협이 위안부 할머니들을 이용해왔다라는 게 이용수 할머니의 문제의식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용수 할머니는 정대협이 위안부 피해의 피해자들을 30년간 이용해왔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요. 일본군에 끌려갔던 어린 시절 위안부 피해 경험을 설명한 이용수 할머니는 정대협이 한 번도 이 같은 피해에 대해서 물어본 적이 없다. 자신의 증언을 받은 적이 없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30년 동안 정대협이 왜 모금을 하는지도 모르고 모금을 하러 다녔다고 회상을 했습니다. 이용수 할머니는 지난 2019년 1월 돌아가신 김복동 할머니도 정대협에 이용당한 피해자다 이렇게 주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할머니는 한중의 실명입니다. 적하면 두살 의입니다. 실명이고 한중는 조금 보이는 이 할머니를 끌고 다녔지요. 끌고 미국으로 어디로 끌고 다니면서 있을 때 잘하고 예? 할머니 있을 때 그래야 되는데 고생시키고 끌고 다니면서 할머니를 이용해 먹고 그래 놓고도 뻔뻔히 그 묘지에 가가지고 눈물 흘려요. 그거는 가짜의 눈물입니다. 다만 이 할머니는 위안부 피해자들을 위한 운동 자체를 중단하는 건 아니라고 밝혔는데요. 이 할머니는 위안부 할머니 문제를 해결해 줄 사람은 학생들 뿐이라면서 일본이 위안부 문제에 사죄하고 배상하기 위해선 한일 양국 학생들이 올바른 역사를 배워야 한다 이렇게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리고 윤미향 당선인을 향해서는 사리 사욕을 채우려고 비례대표에 나갔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요. 첫 기자회견 이후 윤 당선인이 찾아왔고 일부 언론에서 자신이 윤 당선인을 용서했다고 보도한 데 대해서 용서하지 않았다 이렇게 선을 그었습니다. 첫 회견 이후 정의연과 윤 당선인과 관련해서 제기된 여러 의혹들에 대해선 생각지 못한 것이 나왔는데 검찰에서 죄를 물어 벌을 받아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에 나갔다가 돌아가지고 막 있는데 문을 열어주니까 윤미향 씨가 싹 들어오는 거예요. 제가 그쪽 넘어갈 뻔했습니다. 놀래서. 그러면서 와서 무릎을 꿇고 무슨 말인지 용서? 뭐를 용서를 합니까?
뭘 가지고 와야, 무엇이면 가지고 와야 용서를 하지요. 예? 하든가 안 하든가 그하는데 뭐를 용서? 보니까 엄청나던거나 그것은 검찰에서 할 것이고. 할머니는 오늘 자신의 기자회견에서 말한 구두 발언과는 별도로 자신의 입장을 담은 입장문도 이렇게 배포를 했는데 내용은 구두 발언과 큰 차이가 없었지만 논리 정연하게 정리가 돼 있었고 아까 국장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스스로를 여성 인권 운동가다 이렇게 지칭을 했습니다. 네. 신반장, 윤미향 당선인은 오늘 기자회견에 참석 안 했죠? 네, 지난번에 윤 당선인이 이용수 할머니를 직접 찾아갔을 때 이 할머니가 오늘 기자회견을 한다, 윤 당선인도 참석하라라는 뜻을 전했다고 했었는데요. 하지만 오늘 기자회견장에 윤 당선인은 오지 않았습니다. 현재 윤 당선인은 국회 초선 당선인을 위한 행사나 민주당 차원의 연찬회 등에도 불참하는 등 공개 행보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 이 할머니의 두 번째 기자회견이 있었던 만큼 추후 자신의 입장을 좀 정리를 해서 발표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지금 뭐 윤미향 당선인이나 지금 이제 신반장이 얘기했던 또는 정의원 측의 입장이 나오긴 하겠죠. 당연히 나오긴 할 텐데 또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수위로 어떻게 입장문을 써야 될지 좀 곤혹스러울 것 같긴 합니다. 아무튼 속보가 들어오면 저희가 회의 때 바로바로 이야기를 하면서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자, 미래통합당 얘기를 해보면요. 소위 윤미향 TF를 오늘 구성을 했고요. 진상규명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혔는데 TF가 지금 가동을 한 거죠, 오늘 오후부터? 네, 뭐 오늘부터 이제 출범을 했는데요. 이 통합당이 정한 공식 명칭은요. 이 위안부 피해 진상규명 TF입니다. 이 정의원과 민주당 윤미향 당선인의 각종 불거진 의혹에 대한 진상을 규명하겠다라는 취지인데요. TF는 곽상도 의원을 위원장으로 정했고 이 박성중 의원, 김병욱 당선인 등 5명이 참여를 합니다. 그리고 미래한국당에서도 윤상현, 전주의 당선인 등이 참여를 하고요. 오늘 열린 첫 회의에는 주호영 원내대표도 참석을 했습니다. 자, 이용수 할머니의 기자회견을 직접 보고 난 다음 주 원내대표는 이 국정조사 추진까지 폭넓게 검토하는 등 해결 방안을 모색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바보같이 이용당했다, 위안부 할머니들을 팔아먹었다는 등 절규 섞인 외침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분노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할머니들에게 쓰인 금액은 작고 그 일을 하는 사람들이 유용하거나 자기를 위해서 쓴 많은 정황들이 드러나 있습니다. 미래통합당은 철저히 피해자 중심으로 피해자 입장에서 모든 의혹을 들여다보고 국민적 의혹을 낱낱이 규명할 방침입니다. 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도 관련 입장을 내놨는데요. 특히 민주당을 향해서 노무현 전 대통령이 살아계셨다면 조국 전 장관과 윤미향 당선인 사태에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라고 일갈했을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남에게는 엄격하지만 스스로에게는 한없이 관대하고 객관적 진실에는 관심이 없고 주관적 정의만을 내세우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봐야 한다라고 주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다만 민주당은 현재까지 사실관계 확인이 우선이라면서 신중론을 유지하고 있는데요. 강훈식 대변인은 이용수 할머니께서 기자회견까지 하며 문제를 제기한 것 자체만으로도 안타까움과 송구스러움을 금할 수 없다면서도 윤미향 당선인에 대해선 검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만큼 결과를 지켜보고 향후 입장을 결정할 것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조금 나온 입장이네요, 민주당에. 그러니까 검찰 수사를 지켜보고 그다음에 본격적인 조치를 하겠다. 그런 취지로 일단 이해가 됩니다. 자, 지금은 이제 많은 부분이 이제 의혹 단계고요. 아직까지 사실관계로 이제 확인이 된 거는 별로 아직까지는 없는 거죠. 이제 수사가 진행 중이니까. 지금 윤 당선인의 남편과 관련된 의혹도 제기된 상태죠? 네, 그렇습니다. 윤 당선인의 남편이요. 현재 수원 시민신문의 발행인 겸 편집인을 맡고 있는 김모 씨입니다. 사법시험준비생 모임이 이 김 씨를 오늘 검찰에 고발했는데요. 김 씨가 자신이 발행하는 신문에 정대협의 해외 캠페인 소식을 다룬 기사를 쓰면서 윤 당선인 개인 명의의 계좌를 기재해서 기부금 분법 위반의 공범관계다라고 주장을 한 겁니다. 이들은 또 이 해당 신문에 김영아라는 이름으로 작성된 기사가 7만여 건이 있는데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 기자이고 윤 당선인 남편이 가명으로 기사를 작성해서 지면과 인터넷에 게시를 해서 사문서를 위조했다라고 주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네, 지금까지는 이제 정의원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이제 의혹, 또 조금 전 진행됐던 이용수 할머니의 기자회견 내용을 좀 다뤄봤고요. 이 밖에 이제 나눔의 집을 둘러싼 의혹도 많이 있잖아요. 저희도 이제 지난주에 이 부분도 짚어봤는데 지금 나눔의 집 내부 고발자들이 이 사실을 폭로해서 이제 외부에 좀 알려지게 됐고 또 언론 보도가 이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법인 측이 내부 고발자들을 업무에서 배제시키려 한다 이런 얘기가 좀 나오고 있고요. 지금 내부 갈등이 상당히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그 나눔의 집 유용 문제가 처음 불거졌던 게 그 김대월 하계시장 등 직원 7명이 지난 19일에 보도자료를 통해서 나눔의 집을 둘러싼 각종 의혹들을 제기하면서였는데요. 이들 직원은 어제 추가 입장을 내고 나눔의 집을 운영하는 법인이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진위를 확인하겠다고 이렇게 밝혔지만 약속과 달리 공익제보자들을 몰아내고자 한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이들은 법인 측이 새롭게 채용한 직원에게 70억 원이 넘는 후원금 계좌의 관리 권한을 넘기라 이렇게 종용을 했다는 건데요. 이에 대해서 안신권 소장은 광주시의 지도 정감에 따라서 회계 업무를 분리하라고 지적한 것을 이행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공익제보자들에게 업무를 공유하라고 했지 업무에 손을 떼라고 하지는 않았다 이렇게 해명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나눔의 집을 둘러싼 의혹이요. 이미 한 10년 전부터 제기가 됐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2006년부터 5년 동안 나눔의 집에서 연구원으로 활동을 한 일본인인데요. 이 무라야마 씨입니다. 2011년 초 나눔의 집 할머니들의 인권 문제를 개선하는 요구서를 공개했다가 운영진과의 갈등을 겪은 뒤 해고를 당했던 인물인데요. 자, 이 무라야마 씨는 터질 게 터졌다. 당시에도 직원들이 지속적으로 개선을 요구했지만 그동안 바뀐 게 아무것도 없다는 게 가슴 아프다라고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전했는데요. 자, 무라야마 씨는 당시 영양실조에 걸린 할머니도 있었고, 운영자들은 이 할머니들을 CCTV로 확인하고 직접 접촉하는 건 지양했다라는 주장도 내놨습니다. 특히 이 무라야마 씨는 당시 해고 과정에서 정대협 대표였던 윤미향 현 당선인도 만났는데 윤 씨도 부당하다라고 얘기는 했지만 정대협이 나서기에는 복잡한 문제라면서 개입하기를 거부했다라는 주장도 내놨습니다. 네, 자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서 첫 번째 발제를 마무리 지어야 될 것 같은데요. 조금 전에 이용수 할머니의 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 정대협 측에 의해서 30년 동안 이용만 당했다고 주장을 했고요. 또 윤미향 당선인의 국회 진출에 대해서는 사리 사욕으로 규정을 했죠. 이에 대한 윤미향 당선인이나 정 의원 측의 답변, 해명은 아직 나오지 않고 있고, 다만 조금 전에 고 반장이 소개했던 대로 민주당의 입장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사실관계 규명이 우선이고 또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니까 그 수사 결과를 본 후에 조치를 취하겠다라는 그런 입장이었습니다. 관련한 속보가 더 들어오면요, 다시 한번 다뤄보면서 얘기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발제 제목은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이용수 할머니 30년간 정대협의 이용당해로 제목을 잡겠습니다. 다음은 신혜원 반장의 발제를 들어보겠습니다. 유치원의 등교 수업을 이틀 앞둔 오늘 서울 강서구 유치원생 1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전날 확진된 미술학원 강사에게 수업을 듣고 감염이 된 걸로 보이는데요. 인근 초등학교 유치원 15곳은 긴급 돌봄 중지 결정을 내렸고 나머지 학교들의 등교 여부도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신혜원 반장 발제에서 코로나19 관련한 속보 내용을 자세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어제 이 서울 강서구의 한 미술학원이 학부모들에게 보낸 긴급 문자입니다. 강사 1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으니 보건소에서 개별적인 연락이 갈 때까지 마스크를 쓰고 집에서 대기해달라라는 내용입니다. 자, 아직 감염 경로는 밝혀지지 않았고요. 이 강사는 21일 두통 증상을 보인 뒤 다음 날인 22일까지 출근을 했습니다. 강사 6명을 포함해서 100명이 넘는 유아 초등학생이 이 미술학원을 다녔습니다. 파악된 접촉자에 대해서는 자가격리를 철저히 시행하고 또 기타 식당이나 노래방이나 이런 업소 관련해서는 카드 결제 내역이나 CCTV 조사 등을 통해서 추가 접촉자 파악하고 계속 역학조사를 확대해 나가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네, 접촉자 검사 결과 미술 수업을 들은 6살 유치원생 남자 어린이가 추가로 확진됐습니다. 이 아이는 본인의 유치원 긴급 돌봄 교실을 또 이용했는데요. 같이 돌봄 교실을 이용한 원생이 159명으로 파악됐습니다. 현재 유치원은 폐쇄됐고 미술학원 인근에 있는 5개 초등학교와 10개 유치원은 내일까지 긴급 돌봄 중지 결정을 내렸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학부모들의 불안감이 상당합니다. 아시다시피 이번 주 27일부터는 가장 어린 학생들, 그러니까 초등학교 1, 2학년과 유치원생이 등교 계약을 시작합니다. 자, 고3도 쉽질 않았는데 저학년 교실의 거리 두기가 과연 가능할지 우려가 나옵니다. 마스크 다 끼고 있을 거고 그럼 애들이랑 이렇게 친해지거나 이런 것도 사실 되게 힘들 텐데 선생님도 계속 마스크 끼고 얼굴도 눈만 보일 거고 이제 다들 왜 지금 등교를 하는가. 네, 이렇게 지금 코로나가 지금 다 끝난 상황이 아닌데. 자, 반대로 계속해서 등교를 미룰 수는 없다는 주장도 상당수입니다.
완전한 종식이 쉽지 않은 만큼 대책을 보완해가며 새로운 일상에 적응을 해야 한다는 의견입니다. 등하교생이 전체의 3분의 2를 넘지 않게 한다든지 격주제, 격일제, 또 오전, 오후반 등등 다양한 운영 방식을 학교가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방과 후 학교 강사, 퇴직 교원, 시간 강사 등 3만여 명의 지원 인력을 유초, 중고, 특수학교에 신속하게 배치하겠습니다. 특히 지역사회의 감염 확산에 대한 우려가 높은 지역들은 학교 내의 등교 인원이 전체 학생의 3분의 2가 되지 않도록 강력하게 권고하고 네, 자 이번에는요. 종종 화려한 조명이 나를 감싸는 시간을 즐기던 조반장, 코로나 사태 이후에 발길을 딱 끊었고요. 온 정신을 일에 집중한 결과 세상에 저런 일이 같은 명코너도 탄생을 시켰습니다. 나는 왜 조 씨가 아닌가? 고 씨라면 그런 일이라도 할 텐데. 자, 아무튼 저 신반장도 나름 밀고 있는 새 코너가 여럿 있습니다. 그중에서 오늘은 시의적절한 인물과 시기적절한 통화, 신반장의 시시콜콜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태원 클럽발 집단 감염 확산이 이어지면서 방역당국이 앞으로는 유흥업소를 출입할 때 이 QR코드를 활용한 전자 출입명부 시스템을 도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노래방이나 클럽에 갈 땐 이 포털 사이트에서 QR코드를 받고 업소에 제시를 한 뒤에 인증을 받는 형식입니다. 그러면 허위 명단에 고생할 일도 없고 방역도 더 철저하게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노래방 가는 것까지 알려야 하느냐, 사생활 침해다 하는 의견도 적지 않은데요. 자, 그럼 업주들의 생각은 어떨까요? 자, 시시콜콜에서 서울 성수동에서 노래방을 하시는 사장님 한 분과 통화를 해봤습니다. JTBC의 신혜원 기자라고 하는데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다음 달, 그러니까 6월부터는 노래방 출입을 할 때 QR코드를 찍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혹시 이 내용을 전달 받으셨어요? 아직은 전달 못 받고 매스컴에서만 들었습니다. 네. 바코드 같이 생긴 거 이제 손님이 가지고 오면 사장님이 이렇게 찍어가지고 이제 정보가 이제 저장이 되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네네네. 손님들이 좀 부담스러워할까요? 어떻게 보세요? 어차피 지금도 그냥 방명록에 본인 이름하고 전화번호를 적잖아요. 네. 일단 가짜로 했더건 진짜로 했더건 일단은 본인이 왔다가 간 거 어떤 티가 나 있잖아요. 네. 그럴 바엔 차라리 편하게 그냥 인증하고 그냥 들어가서 놀고 이렇게 가는 게 낫죠. 클럽이나 노래방 갈 때 가짜로 적고 이래서 문제가 돼서. 네네네, 맞아. 그것 때문에. 네, 그래서 정확하게 하려고 하는 거다 보니 또 어떤 사람들은 내가 이렇게 뭐 노래방 가는 곳까지 정확하게 정보가 가면 사생활 침해 아니냐 이래서 좀 안 올까봐 우려하는 점주님들도 계시지 않을까 해서. 그게 아마 많을 거예요. 그게 많겠지만 우리가 먼저 그걸 솔선수범해서 오든 안 오든 그네들이 놀고 싶으면 오겠죠. 그렇지 않으면 안 오든지. 호프집이나 주점이나 포차나 뭐 허다못해도 식당까지도 난 그런 QR코드를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생각. 왜? 이런 거 병이 때문에 지금 저희가 장사를 못하고 있잖아요. 네네. 우리 가게에서 하나라도 나타나면은 내가 다 그걸 또 번지게 하는 그런 사람이 되잖아요. 네네. 그러면 더 또 길어지잖아요. 그쵸. 최근에 장사는 좀 괜찮으세요? 안 되죠. 안 되죠. 성수동 쪽에서 이렇게 장사를 하고 있는데 이태원하고 성수동하고 건대로 이렇게 가깝고 젊은 친구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젊은 애들이 더 안 와요. 가지 말라고 자꾸 하니까 매스컴에서. 그쵸. 그게 정상이에요. 그리고 얼른 끝나야 다들 끝나야지. 많이 돌아다니고 또. 네, 말이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네. 사장님 감사합니다. 네, 수고들 하십시오. 네, 사장님은요 오늘 노래방 업주들과의 또 회의가 있다고도 하셨습니다. 아마 정보도 공유하고 또 좋은 방법도 논의하고 하는 그런 자리일 겁니다. 참고로 이 QR코드는요 암호화된 바코드 형태이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신분이 드러나거나 하진 않습니다. 개인정보 유출을 막는 나름의 장치가 있고 필요한 경우에만 이 암호를 풀어서 활용을 합니다. 방역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이용자의 자율적인 동의하에 암호화하여 수집할 것입니다. 역학조사에 필요한 4주 뒤에는 관련 정보가 자동 파기되도록 할 것입니다. 시설 관리자의 명부 관리와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부담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합니다. 네, 오늘의 시시콜콜은 여기까지입니다. 들어가서 더 이야기 나누고요. 청와대 발제 정리하겠습니다. 강서구 미술학원 유치원생 확진, 인근학교 긴급 돌봄 중지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수강생이 100명 정도 되는 서울 강서구 소재 미술학원 강사가 확진 판정을 받았고요. 이 강사의 수업을 들은 유치원생 1명이 추가로 감염된 거죠, 고 반장? 네, 서울 강서구의 예일 유치원에 다니는 6살 남자아이입니다. 어제 확진 판정을 받은 마곡동 미술학원 강사에게 감염된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요. 현재 이 강사의 감염 경로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네, 지금 이제 N차 감염이 심각한 문제잖아요. 6차 감염 사례까지 의심되는 사례까지 나왔는데 지금 이제 확진 판정을 받은 아이가 유치원 긴급 돌봄 교실을 이용했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일단 이 해당 유치원은 현재 폐쇄가 된 상황인데 이 유치원이 보니까 선생님만 30명이 넘고 원생이 270여 명이 다니는 아주 좀 어떻게 보면 좀 꽤 규모가 큰 크네요. 규모의, 네. 큰 규모의 유치원입니다. 지난주 이 확진 아동과 함께 긴급 돌봄 교실을 이용한 원생은 159명으로 파악이 됐는데 현재 전수 검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 지금 이제 고등학교 3학년에 이어서 이제 등교 계약이 이제 확대되고 있잖아요. 당장 모레 초등학교 1, 2학년 유치원생 등교가 예정되어 있는 상황인데 아무튼 뭐 이런 사례가 나와서 조금 방역 당국이 곤혹스럽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 미술학원 부근에 있는 서울 공진초등학교와 공항초등학교를 포함해서 초등학교 5곳 그리고 유치원 10곳은 이틀간 교문을 닫습니다. 그러니까 등교와 개학 전 실시한 긴급 돌봄 교실을 중지한 건데 개학일인 모레까지 상황을 지켜본 뒤에 등교를 시작할지 말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다만 잠복기나 학부모들의 불안감을 고려해서 인근 지역 학교들은 등교를 미룰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자, 조금 전에 제가 이제 6차 감염 얘기도 했지만요. 이태원 클럽발로는 6차 감염 사례까지 나온 거죠, 신반장? 네, 이 방역 당국이요. 오늘 오후 12시를 기준으로 이 이태원 클럽 관련 총 누적 환자는 237명이라고 밝혔고 또 5차 전파 사례가 7명, 6차 전파 사례도 1명이 등장을 해서 지역사회 전파가 확산이 되고 있다라고 전했습니다. 인천 학원 강사에서 시작해서 제자가 방문한 코인 노래방, 그리고 부천 돌잔치 참석자, 그 직장 동료의 남편까지 이렇게 바이러스가 퍼진 겁니다. 네, 이건 나는 클럽에 안 갔으니 괜찮겠지라고 생각하면 이제 안 되는 거죠. 지금 이제 6차 감염 사례까지 나왔으니까요. 한 20대 유튜버가 코로나 투병기를 자세히 써서 이제 신문에도 올리고 자기 이제 영상에도 올렸는데 얼마나 아픈지 또 치료 과정은 어떤지에 대해서 아주 상세하게 묘사를 했더라고요. 네, 요즘 뭐 유튜브나 뭐 1인 방송 통해서 본인을 알리는 혹은 그렇죠. 본인의 상황을 알리는 분들이 네. 아주 많은데 네. 25살 대학생 이정환 씨입니다. 자, 지난 1월 터키로 교환학생을 갔다가 이 4월 초에 귀국을 했고 격리 생활을 하던 중에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약 50일째 입원을 하고 있는데요. 자, 이번 그 이태원 클럽발 사태를 보면서 뭐 걸려도 괜찮겠지라고 하는 20, 30대에게 경각심을 일깨워주기 위해서 영상을 올렸다고 하는데요. 잠깐 한번 보시죠. 근데 병원에 입원하고 첫날부터 한 열흘 동안 진짜 죽는 줄 알았어요. 진짜 어떤 느낌이냐면 저승사자랑 한 10번 정도는 하이파이브 하는 느낌? 열흘 동안 열은 펄펄 나지, 기침은 계속하지, 근육통은 심해가지고 잠을 못 잘 정도였어요. 자, 이 씨는요, 이 치료제 부작용으로 인해서 뭐 소화불량이나 구토, 또 설사 등의 증상도 함께 겪었다고 하고요. 자, 입원이 한 달 지난 후에는 뭐 우울증도 왔다고 합니다. 이건 뭐 좀 아무래도 젊은 나이에 이렇게 아픈데 이 부모님 세대가 걸리면 얼마나 치명적이겠냐, 뭐 이렇게 얘기도 하기도 했는데요. 자기 자신, 뭐 부모님을 위해서라도 잠시만 유흥을 참아달라고 당부를 전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뭐 좋은 얘기네요. 내일부터는 서울뿐 아니고요. 전국적으로 마스크를 안 쓰면 고 반장, 대중교통 자체를 이용하는 데 제한이 따르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앞으로 이 마스크를 쓰지 않은 승객은요, 버스나 택시 탑승이 제한됩니다. 기사가 승차를 거부해도 과태료 같은 행정처분을 받지 않는다는 겁니다. 지하철의 경우에는 운전자가 이 승객의 이 마스크 착용 여부를 일일이 확인하기 어려운 만큼 현장 관리 직원 또는 승무원 등이 각 역사에서 마스크 착용을 안내한다고 합니다. 항공편의 경우에는 오는 27일 0시부터 모든 항공사의 국제선 또 국내선으로 마스크 의무 착용을 확대 적용합니다. 네, 뭐 반장들은 뭐 잘 지키니까 뭐 큰 걱정은 없는데 아무튼 모두의 안전을 위해서 우리가 좀 협조할 거는 또 협조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조 반장,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요, 코로나 관련 3차 추경 처리를 다시 한번 강조했죠? 네, 그렇습니다. 오늘 직접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주재를 했는데요. 전시 재정을 편성한다는 각오로 국가의 재정 역량을 총동원해야 한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고용, 수출 등 실물 경제의 위축이 본격화하고 있어 더 과감한 재정의 역할이 필요합니다. 추경의 효과는 속도와 타이밍에 달려있는 만큼 새 국회에서 3차 추경안이 6월 중 처리될 수 있도록 잘 협조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문 대통령은 재정 건전성 악화를 우려하는 의견도 알고 있지만 지금과 같은 심각한 위기 국면에선 충분한 재정 투입을 통해 빠르게 위기를 극복하는 게 오히려 GDP 대비 국가 채무 비율의 악화를 막는 길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또 한편으론 내년 세입 요건도 녹록지 않을 것이라면서 불효불급한 지출을 줄이고 뼈를 깎는 구조조정을 이뤄내야 한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네, 조금 전에 조 반장이 이제 GDP 대비 국가 채무 비율이라는 단어도 썼지만요. 올해 국가 채무가요. GDP 대비 45%에 육박할 것이다라는 전문가들의 전망이 나오고 있고요. 신 반장, 뭐 그러다 보니까 슬슬 증세 얘기가 많이 나오죠. 네, 여기저기서 이제 뭐 언급이 나오는 그렇죠. 단계이긴 합니다만 나오곤 있습니다. 이 코로나19 극복에 필요한 고용 대책 등의 재원을 감안하면 이 새로운 21대 국회가 다음 달부터 논의할 3차 추경 규모가 최소 30조 원대로 전망이 됩니다. 심지어 뭐 민주당 일각에서는 최소 40조 원은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요. 자, 그런데 이미 2차 추경에서 세출 구조조정을 바짝 진행을 한 터라 이번 추경의 재원 조달 방식은 이 적자 국채 발행이 좀 유일하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증세가 필요한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건데 자, 이에 대해서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한 언론 인터뷰에서 증세 문제는 그렇게 쉽게 결론을 내릴 수 있는 건 아니고 공론화 과정을 거쳐야 한다. 일단 이 확장 재정으로 경상 GDP를 빨리 회복시키고 재정 건전성의 회복은 중장기적으로 일어나가는 게 올바른 방법이다. 이렇게 사실상 신중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해외 소식 짧게 하나만 짚어볼게요. 뭐 새로운 코너긴 하지만 신 반장이 만든 벌써부터 확실하게 자리를 잡은 신세계라는 코너가 있잖아요. 거기서 지난주에 짚었죠. 미중 갈등을 얘기하면서 홍콩 국가보안법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미중 간의 갈등에 여기 이제 정말 기름을 붓는 그런 사례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실제로 지난 주말에요. 홍콩에서 뭐 엄청난 규모의 시위가 이어졌죠. 네, 뭐 영상을 하나 준비를 했는데요. 같이 보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수천 명의 홍콩 시민들이 거리에 나와서 홍콩의 독립을 요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는 건데요. 이 경찰은 최루탄을 쏘고 또 장갑차와 물대포까지 등장해 강경 진압에 나섰다고 합니다. 자, 홍콩 민주화 진영은 보안법이 제정될 경우에 이 중국 정보기관이 직접 이 홍콩의 반중 인사를 체포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대대적인 탄압의 시작이라며 반발을 하고 있는 거고요. 반면 중국은 이 홍콩 자치, 홍콩인의 자유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라면서 끝까지 관철시키겠다라는 입장입니다. 자, 미국은 홍콩 민주화 진영의 편을 들고 있는데요. 이 새로운 미중 냉전의 싸움터가 될 거란 분석도 나옵니다. 네, 그 다음 달 초죠. 천안문 민주화 운동 기념일에 다시 한번 뭐 대규모 집회가 열릴 거라는 그런 전망이 나오고 있고요. 아무튼 이제 미국이 개입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밝히고 있기 때문에 미중 간의 갈등 더 커질 분위기입니다. 자, 오늘 청와대 발제는요. 이렇게 제목을 잡을게요. 미술학원 강사에 옮은 유치원생 27일 등원 비상으로 제목을 잡겠습니다. 다음은 조익신 반장의 발제를 들어보겠습니다. 지난주 토요일이었죠. 고 노무현 대통령의 서거 11주기 추도식이 경남 김해 봉화마을에서 엄수됐습니다. 이 자리에서 노 전 대통령의 사람들은 노 전 대통령이 꿈꿨던 세상이 다가오고 있다면서 포스트 노무현 시대를 다짐했죠. 조익신 반장이 관련 내용을 자세히 정리해봤습니다. 봉화마을 너럭바위 앞에 또다시 국화꽃이 놓여졌습니다. 노란 바람개비는 여전히 무심한 듯 돌고 있지만 벌써 11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강산도 변한다는 10여 년의 세월, 우리 정치권엔 말 그대로 상전벽해가 일어났습니다.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깨어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이 노무현 없는 포스트 노무현 시대를 열어내고 있습니다. 그토록 원하셨던 낮은 사람, 겸손한 권력, 강한 나라가 아주 가까운 현실이 되어서 우리 곁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헌정사상 처음으로 4번 연속 선거에서 승리했습니다. 중앙정부는 물론 지방정부 그리고 국회까지 명실상부한 민주당의 시대가 열렸습니다. 친노는 패족입니다는 말이 세종의 시대가 올 때가 왔습니다로 바뀌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이 어떻게 보면 태종 같은 거거든. 그러니까 기존의 질서를 해체하고 새롭게 과제를 만들고 하는 태종이었다면 이제 세종의 시대가 올 때가 됐다.
세종의 태평성대는 태종의 철권 통치가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적폐청산 작업, 어쩌면 정치적 큰 그림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이해창 민주당 대표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묘역 앞에서 적폐청산의 마지막이 될 화두를 던졌습니다. 대통령님이 황망하게 우리 곁을 떠나신 뒤에도 그 뒤를 이은 노무현 재단과 민주당을 향한 검은 그림자는 좀처럼 거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함을 받고 공작이 대상이 되곤 했습니다. 지금도 그 검은 그림자는 여전히 어른거리고 있습니다. 끝이 없습니다. 참말로 징합니다. 검찰 개혁이란 마지막 퍼즐을 맞추지 않고선 세종의 시대는 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연된 검찰의 어떤 그 응습한 어떤 기도, 그다음에 한명수 전 총리에 대한 부당한 기소, 그다음에 그 후에도 계속해서 이어지는 정치 검찰의 행태, 이런 것들이 그냥 역사가 바뀐다고 해서 공수처가 생긴다고 해서 그냥 잠재워지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낡은 세력의 어떤 음습한 음모라고 하는 것은 항상 있고, 그것은 우리가 뭐 선거에서 이겼다고 해서 변화되는 것이 아니고. 사실 태종론을 가장 먼저 꺼내든 건 노무현 전 대통령이었습니다. 조선 왕조에서 태종이 세종 치세의 기반을 닦았습니다. 구태와 잘못된 관행을 깨끗이 청산해 다음 후배들이 다시는 흙탕길을 걷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새 시대로 안내하는 다리가 되고 싶었던 노 전 대통령의 꿈을 끝까지 막아선 건 다름 아닌 검찰이었습니다. 그때는 왜 검찰에 전화를 하셨습니까? 그것이 바로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는 발언이었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이쯤 가면 막 하자는 거죠. 우선 일이 되면 양보 없는 토론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청탁전은 아니었습니다. 그 검사를 다시 입회시켜서 하자고 하면 또 하지요. 7월이면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가 발족합니다. 검찰 개혁의 첫 단추가 채워지는 셈입니다. 개혁이 힘을 받으려면 어두운 그림자를 경계해야 합니다. 때론 억울하더라도 그림자에 잠식된 부위를 도려내야 할 수도 있습니다. 태종은 세종의 치세를 위해 혁명에 함께했던 측근들을 쳐냈습니다. 대의를 위해 소위를 희생한 겁니다. 노무현 대통령님은 바다로 가는 것을 포기하지 않는 강물 같은 분이셨습니다. 지금 그분은 어떤 강물도 마다하지 않는 바다가 되셨습니다. 우리 모두가 생각과 이념과 삶의 양식은 다를지라도 이 대한민국이라는 바다에서 하나로 얽혀서 평화롭게 살아가는 그런 내일이 오기를 기대해 봅니다. 잘못 흘러든 샘물 하나 때문에 바다로 가는 길을 포기할 순 없는 노릇입니다. 정의란 무엇인가? 공정이 의심받던 그 시절 베스트셀러에 올랐던 그 책입니다. 이 정의란 무엇인가란 화두가 10년 만에 다시 정치권으로 소환됐습니다. 정의의 문제를 끄집어낸 사람, 정의당 장혜영 혁신위원장입니다. 장 위원장은 정의당의 혁신은 단순히 정의당만의 혁신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정의롭다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지를 다시 규정하는 일이라고 밝혔습니다. 정의당이 고민해야 할 정의란 무엇인가? 마이클 샌델의 책을 다시 펼쳐놓고 공부를 해야 하나 싶습니다. 이왕 당의 변화를 이끈다고 했으니 이 말도 좀 참고했으면 합니다. 정의를 정의하기보다 가장 확실한 부정의 하나를 제거하는 게 더 정의롭다. 어찌 보면 정의당은 이미 답을 알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잠시 덮어놨던 그 노트 말입니다. 물론 용기가 필요한 일입니다. 데스노트가 힘을 발휘하려면 그 기준에 맞게 행동해 왔는지 정의당 먼저 돌아봐야 할 겁니다. 오늘 국회 발제 이렇게 정리합니다. 태종을 꿈꾸던 노무현, 그
그 마지막 퍼즐 검찰 개혁. 네. 자, 앞서 발췌에서도 조 반장이 언급했지만요. 민주당 이해찬 대표가요. 노무현 재단과 민주당을 향한 검은 그림자가 있다. 이런 내용을 발언을 했잖아요. 지금 이 대목을 놓고 최 반장, 정치권에서 해석이 아주 분분하더라고요. 네, 뭐 정치권에서는 이 검찰이 뭐 소위 친노 인사에 대한 뭐 수사를 하고 있는 것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건데요. 자, 이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요, 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노무현 재단과 관련해서 곧 뭔가가 터질 듯하다라는 글을 자신의 소셜 미디어에 올렸는데요. 뭐 유시민 작가도 뭐 작년부터 그 이야기를 해왔었고, 자 이번에는 이해찬 대표까지 얘기를 했다며 이 뭔가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어제 이 TV조선이요, 이 한 언론이 노무현 재단의 자금 관련 의혹을 취재 중이라는 걸 뭐 확인했다 이렇게 뭐 보도를 했는데요. 그 관련자가 특히 윤건현 당선인이다라는 보도를 내놓기도 했습니다. 자, 이에 대해 윤 당선인 측은 이 노무현 재단 관련 차명 계좌 운영은 사실이 아니다. 자, 이를 이해찬 대표의 발언과 연결하는 것도 말이 안 된다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네, 아직 기사도 나오지 않았는데 취재 중이다라는 거를 기사로 내보내는 건 아주 이례적이죠. TV조선이었던가요? 네, 맞습니다. 네. 맞아요? 네, 네. 자, 그렇고요. 이에 대해서 이제 윤 당선인의 입장도 얘기했고, 지금 이 대표 말에 정치권이나 언론이 민감한 것은 과거 사례가 하나 있기 때문인 거죠? 네, 뭐 지난 총선 때 있었던 일인데요. 당시 이해찬 대표가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한번 들어보시죠. 한 2개 내지 3개를 준비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저거 말고도 또 다른 거. 예. 그러니까 제가 이제 하나 파악하는 거는 이번 주말께 터뜨리려고 하는 것 같아요. 대응할 시간 안 주고. 대응할 시간 안 주고 바로 그냥 선거까지 그냥 몰고 가려고 그렇게 이제 준비하고 있는 게 정치 공작. 가짜 뉴스가 아니고 정치 공작입니다. 자, 이해찬 대표가 이 발언을 한 뒤에 실제로 이 미래통합당 쪽에서 이 당시 N번방 관련해서 제보가 있다, 뭐 증거를 제시하겠다, 뭐 이런 이야기가 흘러나왔었는데요. 당시 통합당 이진복 총괄선대 본부장은 이 여권 인사가 연루됐다는 구체적인 제보를 들었다라면서 이 저쪽에서 터질 게 있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뭐 결과적으로 폭로는 없었죠. 이 통합당 측은 당시 이 폭로설은 와전된 것이다, 이 팩트체크만 하나 내놨었는데, 와전된 것이라면서 팩트체크만 하나 내놨었는데요. N번방과 이낙연 전 총리 아들은 아무런 관련이 없다라는 내용만 뭐 밝힌 바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통합당이 뭔가 있는 것처럼 이제 이야기를 했고, 결국 이제 그것 때문에 이낙연 전 총리 아들 이야기까지 가짜 뉴스가 돌았던 거잖아요. 근데 다시 이번에는 통합당이 뭐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가짜 뉴스라고 또 팩트 체크를 하고, 아무튼 그때 뭔가 좀 잘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상황이 펼쳐졌었죠. 자, 그런데 앞서 이제 이 대표의 그림자 발언을 놓고서도요, 좀 너무 앞선 그런 보도들도 나오고 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그 문화일보의 오늘자 보도인데요. 제목이 177석 거여 대표의 수사 가이드라인 제시 논란입니다. 이 대표의 발언이 여권 유력 인사를 둘러싼 비리 의혹 때문이란 가정하에서 검찰에 경고를 보내며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이렇게 일부 지적을 실었는데, 가정의 가정을 저렇게 기사 제목으로 뽑아 놓은 겁니다. 자, 이번 노 전 대통령 추도식에요, 한명숙 전 총리가 참석을 했잖아요. 지난주에 저희가 이제 한명숙 전 총리 관련한 여러 가지 얘기를 다뤘잖아요. 뭐 재심 얘기도 나오고 있고 또 공수처 얘기도 나오고 있다는 얘기를 했는데, 지금 민주당 내에서는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 관련해서 재조사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여론이 상당히 많이 조금 돌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한 전 총리의 발언에 관심이 좀 많았잖아요. 실제로 한 전 총리가 어떤 얘기들을 했습니까? 본인이 직접 이야기는 하지 않고 주변 사람들이 좀 이야기를 전했는데요. 전원을 얘기한 거군요. 예, 그렇습니다. 네. 그 강훈식 민주당 수석 대변인은 한 전 총리가 처음부터 지금까지 본인이 결백하다는 취지의 얘기를 했다고 밝혔고요. 김현 민주당 사무부총장은 한만호 씨의 비명록 관련한 추가 취재가 있는 걸로 알고 있다면서 그 내용을 보고 한 전 총리가 직접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입장을 밝히겠다, 이렇게 전하기도 했습니다. 네, 자, 지난주에 선거 부정 의혹을 제기했던 통합당 민경욱 의원이 검찰의 휴대폰을 압수당했다,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면서 자신의 번호를 공개하면서 문자를 보내달라, 뭐 할 일 없는 일을 하는 그런 검찰에 무슨 뭐 경종의 의미로 아마 문자를 보내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제가 그 얘기를 소개했더니 반장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던가요? 저는 최 반장이. 네. 국장이 아주 성경지명이다. 성경지명은 뭐예요? 성경이 나오는 지명. 성경지명이다. 아주 네. 적확한, 뭔가 당황하는 것 같은데. 적확한 분석을 네. 했다라고 이렇게 맞아요, 신 말씀드렸죠. 반장? 거짓말을 하면 발음이 꼬이기 마련이죠. 맞아요. 제가 증거 예.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네. 잠깐 보시죠. 근데 이제 오늘 민경욱 의원이 그 자신의 휴대전화 번호를 공개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검찰이 압수했잖아요. 그 검찰이 압수한 자신의 휴대전화 번호를 공개하면서 수사력을 낭비하는 검사들에게 이 번호로 격려 문자를 보내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검사들이 이제 그 포렌식 작업이나 이런 거 하려고 그러면 아마 문자가 계속 쏟아지고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드네요. 그런데 그 기능을 꺼놓으면 뭐 안 오게 할 수 있으니까. 그럴 수 있나요? 비행기 네. 모드는 비행기 모드. 비행기 모드. 알았어요. 네, 그럴 수 있죠. 뭐. 미안해요. 네. 네. 저 약간 좀 비웃는 표정이네. 지금 다시 보니까요. 최 반장이. 저 사태를 어떻게 해결할 거예요, 근데 최 반장? 저는 이제 그럴 수 있다, 그런 기능이 있다라고 하니까 국장 또 뭐 죄송해요, 뭐 알겠습니다라고 했잖아요. 네. 죄송하다 그랬어요, 제가요? 방금 뭐라 그랬죠? 미안해요. 내가 최 반장한테 죄송하다 그랬다고요? 네, 미안해요라고 했기 때문에 국장도 어느 정도 저의 의견에 동의를 한다라는 취지로 저는 해석을 했었는데. 끝나고 좀 깊게 얘기 좀 해봐야 되겠네. 좋아요. 아무튼 그렇고 고 반장, 실제로 문자 폭탄이 쏟아졌다는 거죠? 네, 국장의 예상대로 네. 정확하게 글쎄요. 이렇게 네. 맞아 떨어졌습니다. 최 반장의 예상과는 달리. 네. 아니 원고에는 네. 역시 대단하십니다라고 말하고 써 있는데 그렇게까지 하면 너무 오버예요. 역시 대단하십니다. 자, 네. 무슨 민경욱 의원이 문자를 보내달라고 한 페이스북 글에 실제로 문자를 보냈다는 댓글들이 달리고 있습니다. 민경욱 의원 지지자들은 어제 오늘 40개쯤 보냈다. 문자 폭탄 투하한다. 생각나는 대로 뭐 30통 전송 완료 등의 댓글을 올렸다고 합니다. 근데 고 반장, 지금 이제 고 반장이 얘기했던 대로 댓글을 이제 문자를 수십 통씩 보내면은 수사에 방해가 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이 수사 방해를 목적으로 계속해서 만약에 문자를 보낸다면 공무집행 이 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지적이 일부에서 나오고 그래요? 처벌할 수가 있는 있습니다. 거네요? 일부에서 그런 지적을 하고 있는데 특히 민경욱 의원의 휴대폰 압수 사실은 이미 언론을 통해 알려졌기 때문에 문자 폭탄을 보냈다면 의도적인 수사 방해로 해석될 소지가 크다라는 겁니다. 또 이런 문자를 요청한 민경욱 의원에게도 공무집행 방해 교사죄 적용이 가능할 수도 있다라는 지적 역시 일부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겠네요. 자, 그리고요. 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있는 이재명 경기지사 측에서요. 공개 변론 요청을 했다면서요? 네, 이 지사가요. 지난해 항소심에서 친형 강제 위반과 관련한 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벌금 300만 원 선고를 받았었습니다. 이대로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이 되면 경기지사 당선이 무효가 되는데 이 당선 무효가 걸린 대법원 심리를 공개 변론으로 하자는 겁니다. 공개 변론은 대법원이 심리하는 사건 중에서 사회적 가치 판단과 직결된 주요 사건인 경우에 해당 분야 전문가나 참고인의 의견을 듣는 경우가 있는데 이재명 경기지사 측은 원심은 공직자의 적법한 공무집행도 그 대상이 아닌 그 대상이 형님이란 이유로 비난받을 부도덕한 행위가 된다는 취지였다라고 지적을 하면서 이 신분적 요소가 법적 판단의 기준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한 사회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네. 이번 주 토요일부터는 21대 국회의원들의 임기가 시작이 되잖아요. 이제 조 반장이 지난주에 소개를 했고 조금 전에도 얘기했지만은 민주당의 큰 방향은 역시 이제 검찰 개혁을 향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절로 듭니다. 오늘 국회 발제는요. 이렇게 정리할게요. 태종을 꿈꿨던 노무현 그 마지막 퍼즐 검찰 개혁으로 제목을 잡겠습니다. 다음은 고석승 반장의 발제를 들어보겠습니다. 통합당이 김종인 비대위 출범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지난 금요일이죠. 저희가 속보로 전했는데요. 김종인 내정자가 위원장직을 수락하면서 비대위 구성도 본격화됐습니다. 김종인 내정자가 새누리당 더불어민주당에 이어서 또 한 번의 성공 이력을 추가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 안팎에서는요. 일부 중진급 인사들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는데 당장 풀어야 할 숙제겠죠. 오늘 고 반장 발제에서 관련 소식을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커피 향이 좀 좋은데? 김종인 비대위원장 반대한다! 나한테 자꾸 그런 거 묻지 말아요. 내가 관심이 없다고 얘기를 했으면 그걸로 끝나는 거지 뭐 더 이상 무슨 얘기를 더 해. 우리 미래통합당 비대위원장으로 모시기로 압도적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커피 향이 좀 좋은데? 커피 향이 좋은데요. 커피 향이 좋아요.
아직도 너를 잃고 있을 거야. 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통합당을 향해 불쾌한 감정을 숨기지 않았던 김종인 위원장이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와 기분 좋게 커피를 마셨습니다. 김종인 위원장이 기분이 좋았던 이유는 앞서 보신 것처럼 비대위 임기 문제가 일단 해결됐기 때문입니다. 주호영 원내대표가 이 소식을 김종인 위원장에게 전했고 김종인 위원장도 비대위원장직을 그 자리에서 수락했습니다. 딴 얘기를 할 거 없이 일단은 이걸 수용을 하고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당을 다시 정상 궤도에 올리는데 참 남은 기간 동안 열심히 노력을 갖다 해보려고 그래요. 통합당은 내일 모레 27일이죠. 상임정국위와 정국위원회 등을 잇따라 열고 김종인 비대위를 위한 당원당규 개정에 나설 예정입니다. 비대위 비상대책위원회입니다. 말 그대로 비상 상황에 만드는 기구입니다. 김종인 위원장이 비대위를 이끌거나 또는 주도적 역할을 한 건 이번이 세 번째입니다. 먼저 지난 2012년 새누리당 비대위원회에 참여해 경제민주화를 새로운 정책 비전으로 내세워 총선과 대선 승리에 큰 역할을 했습니다. 나는 사실 솔직히 얘기해서 정치에 가급적이면은 개입을 안 하려고 생각했던 사람인데 나라를 위해서 좀 도와달라고 하는 그 상황을 좀 취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내가 참 참여를 했던 사람이고 박근혜 위원장으로서는 굉장히 성공을 거두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2016년에는 당시 야당이었던 더불어민주당으로 갔습니다. 선대위원장과 비대위원회 대표를 맡아 총선 공천부터 총선 선거 운동까지 직접 지휘했습니다. 심지어 이때는 춤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경제민주화의 선구자 김종인과 함께 정권 교체를 이룹시다. 대표님 소금 드세요. 대표님 웃으시면서 대표님 오른발 드시고 왼발 드시고. 자, 그리고 총선 또 이겼습니다. 당시로부터 4년 전 몸담았던 새누리당을 상대로 말이죠. 새누리당 정권의 경제 시책이 얼마나 잘못했다는 것을 국민이 표로다가 심판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저희 더불어민주당도 이번 선거 결과를 거쳐서 매우 크게 반성해야 할 점이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김종인 위원장은 또 한 번 비대위원장이 됐습니다. 아니, 될 예정입니다. 자, 과연 그의 세 번째 도전은 성공할 수 있을까요? 통합당을 어떻게 바꿀 생각일까요? 비대위는 또 어떻게 꾸릴까요? 낭족에 두고 보시면 아시죠? 네, 알겠습니다. 자, 그래도 김종인 위원장의 구상이 궁금한 와중에 책상에 눈길이 갔습니다. 책상 위에 책들이 꽤 많더라고요. 자, 책상 위에 있다는 건 최근에 읽은 책이거나 즐겨 읽은 책일 테니 아무래도 요즘 김종인 위원장의 생각이 반영됐을 가능성이 큰데요. 먼저 눈에 들어온 건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에 쳐서 혁명이었습니다. 자, 김종인 위원장은 앞서도 마크롱 같은 사람이 나와야 한다 이런 입장을 여러 차례 밝힌 바 있는데요. 최근 주장했던 40대 기술론과 연결이 되는 대목입니다. 자, 그리고 눈에 띄었던 책은 브리셀 이펙트, 브리셀 효과였습니다. 아직 우리나라 번역본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데, 자, 국제 무대에서 쇠퇴하던 유럽이 글로벌 아젠다와 기준을 만들어서 그 영향력을 유지 그리고 강화시키고 있다 이런 내용의 책입니다. 21대 국회에서 의석수가 확 줄어든 야당이 나아갈 길을 이 책을 통해 고민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진짜 보수, 가짜 보수라는 책도 한편에 있었는데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등으로 돌아본 보수의 문제점, 그리고 보수가 나아갈 길 등을 담은 책입니다. 책에는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불행하게도 우리 국민은 오만하고 거들먹거리는 보수주의를 너무 자주 겪었다. 한국의 보수 정치는 공권력을 난폭하게 휘두르는 권력자를 여러 명 배출했다. 가짜 보수의 독선과 전횡에 고통스럽게 살았다. 보수주의의 착한 모습을 보기 힘들었다. 네, 이 책 내용대로 다 되는 건 아닐 테지만 쭉 한번 보면 강도 높은 혁신 작업이 이뤄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독한 사전,
이 독일어 한국어 사전도 볼 수 있었습니다. 참고로 이 김종인 위원장의 대학 전공도 독일어였고 석사와 박사 학위도 독일에서 받았죠. 자, 아무튼 이렇게 책상에 놓인 책만 봐도 김종인 위원장의 생각과 구상 어느 정도는 짐작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김종인 비대위 이야기는 들어가서 더 해보고요. 우선 오늘 발제 이렇게 정리합니다. 김종인 비대위 출범 임박, 모레 정국이 개최. 네, 자 지난주 금요일에 저희가 속보로 얘기를 했죠. 김종인 위원장이 일단 위원장직을 수락은 했습니다. 하지만 비대위 출범까지는 뭐 아직 절차가 많이 남아 있잖아요. 맞나요? 네, 그렇습니다. 네. 지난달 28일에 그 상임 정국위하고 정국위 개최를 시도했을 때를 좀 생각해 보시는 맞아요. 이야기가 좀 편하실 텐데요. 같은 절차를 지금 다시 밟아야 합니다. 당시 8월 전당대회를 열어야 한다는 규정을 삭제하기 위해서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임기 늘리려고 했었는데 상임 정국위는 정족수 미달로 개최가 무산이 됐습니다. 결과적으로 임기 연장 없이 8월 전당대회까지 임기로 하는 김종인 비대위가 전국위원회에서 의결이 됐는데 당시 김종인 위원장은 위원장직을 수락하지 않았습니다. 통합당은 모레 상임 정국위와 정국위를 다시 열어서 8월 전당대회 규정을 삭제하기로 그럴 예정입니다. 이날 정국위에서 미래한국당과의 합당도 함께 의결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원외 당협위원장들을 위한 연찬회가 예정이 돼 있잖아요. 김종인 위원장이 직접 참석을 한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상임 정국위와 정국위를 열기 직전에 총선 낙선 후보들을 포함해서 전국 원외 당협위원장을 한자리에 모아서 연찬회를 가질 예정입니다. 총선 패배 원인 등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고 하는데 지난주 당선인 연찬회 때와 마찬가지로 강연보다는 자유토론 위주로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자리엔 김종인 위원장도 직접 참석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김 위원장은 지난 금요일 주호영 원내대표와 만난 자리에서 먼저 참석 의사를 밝혔다고 합니다. 원외 위원장들은 우리는 뭐 당의 목소리를 못 내냐 이래서 다음 주 좀 또 요번 원내 위원장들 한번 모임을 하면서 또 무슨 선거에 대한 평가도 듣고 뭐 이런 것도 가지려고 합니다, 같이. 원외 위원장 모임 하는데 내가 갈게요, 그럼. 내가 가서 그냥 그 양반들 위로도 오고 왜 이렇게 됐다는 거는 좀 얘기 좀 해주고. 네, 그런데 당내 반발이요 여전히 만만치 않은 그런 분위기고 특히 최 반장 일부 중진 의원들의 반발이 크다면서요? 네, 뭐 조경태 의원의 반발의 목소리가 좀 큰데요. 조 의원은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 주호영 원내대표가 김종인 위원장을 찾아간 것과 관련해서 좀 성급한 측면이 있고 보기에 따라 당원들의 의사를 무시하는 모습일 수도 있다라고 했습니다. 아직까지 절차가 남아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라고 강조를 했는데요. 그러니까 지난달과 같은 상임 정국이 무산 가능성 등을 염두에 둔 듯한 발언이었습니다. 조 의원은 이번 정국위원회 역시 다수 당원들의 뜻이 담긴다면 쉽게 통과되긴 어려울 것 같다라고도 했는데요. 그리고 앞서 장제원 의원도 지난주 당선인 연찬회 직후에 올린 페이스북 글을 통해서 당이 또다시 80대 정치 기술자 뒤에 숨었다며 노태우 시대에서 문재인 시대까지 풍미했던 노회한 이 정객의 품에 안겼다라고 비판했습니다. 네, 80대 정치 기술자라는 표현은 아주 낮춰서 표현한 거네요. 그렇죠? 장제원 뭐 할 얘기 있어요? 아니요, 뭐 그렇게 동의한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래요. 장제원 의원의 글에요. 좋아요를 눌러서 화제가 된 사람이 있더라고요. 최 반장. 네, 아시잖아요, 누군지. 알아요. 네, 누구죠? 아니 얘기해요. 네. 홍준표 전 대표입니다. 어제에 이어서 지금 계속 점수가 깎이고 있어요. 아시면서 자꾸 그렇게 저한테 물어보셔가지고 홍준표 전 지난주. 대표였는데요. 네. 홍 전 대표는 최근까지 누구보다 강하게 김종인 위원장을 비판해 왔습니다. 장제원 의원 그래도 이 좋아요를 눌렀는데요. 이 좋아요를 누른 것 자체가 좀 동의한다, 이 같은 주장에 좀 공감을 표한다라는 뜻이겠죠. 홍 전 대표 역시 이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습니다. 김종인 위원장을 직접 거론한 건 아니었는데요. 손자병법에 나와 있듯 가장 최선의 방책은 싸우지 않고 이기는 길을 찾는 것이다. 그 길은 정말 쉽지 않은 길이다라는 글을 올렸는데요. 참고로 김종인 비대위가 확정이 되면 홍준표 전 대표의 복당 좀 쉽지 않을 거란 전망이 정치권 안팎에서 많은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전국위원회 의결까지 모두 마치면요. 진짜 출범을 하는 거잖아요. 김종인 비대위가요. 지금 비대위원으로는 누가 거론되고 있나요, 고 반장? 일단 이제 비대위는 대략 9명 정도로 구성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당연직인 원내대표와 또 정책위 의장 그리고 비대위원장을 제외하면 6명 정도, 67명 정도가 새로 임명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당 안팎에서 나오는 이야기로는 20대부터 40대까지의 이른바 청년 비대위원을
대거 임명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이준석 최고위원과 또 지난 총선 서울 도봉갑에 출마했던 김재섭 전 후보, 또 전남 순천 광양 곡성 구례 갑 지역에 출마했던 천하람 변호사 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김재섭 전 후보와 천하람 변호사 그리고 이준석 최고위원까지 모두 30대 초반 또는 중반의 나이입니다. 네, 그렇군요. 자, 좋습니다. 아니, 나 속보 좀 챙기고 있었어요. 딴 생각하시는 혹시 것 같은데. 아니, 딴 생각 지금 저를 어떻게 최 반장하고 똑같은 사람으로 저기 정의연 관련한 속보가 있나 없나? 저는 아직은 나온 게 없네요. 딴 생각 안 하는데요. 그래서 저를 갑자기 엮으시면 어떡하죠? 알았어요. 네. 미안해요. 당황해서 네. 그랬어요. 지금 정의연 관련한 속보는 없는 네, 거죠? 안 그래도 지금 정의연이 뭐 이용수 할머니 기자회견을 한 지가 뭐 한 2시간 정도, 3시간 가까이 저도 지금 지나가고 윤미향 있는데 당선인하고 계속 검색을 하고 있는데 아직 입장이 나오진 않았네요. 네, 사실 뭐 정의연 측에서도 네. 사실 뭐 제 생각으로는 곧바로 좀 관련된 입장을 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뭐 아직까지는 공식적인 입장은 나오지 않는 거고요. 네. 일단 뭐 사태를 좀 더 지켜보겠다라는 뭐 그럼 아까 이제 취지로 저희가 얘기했던 민주당의 입장, 그러니까 사실관계 규명이 뭐 일단 우선적으로 필요하고 또 검찰 수사를 지켜보겠다. 그 정도가 지금 현재까지 저희가 좀 짚어볼 수 있는 그런 입장으로 보여지네요. 네. 자, 아무튼 시간이 얼마 남지는 않았지만 뭐 그 사이에도 속보가 왜 웃어요? 아닙니다. 뭐 좋은 일 있어요? 아닙니다. 네. 자, 좋습니다. 근데 이제 일각에서는요, 이런 의견도 있어요. 김종인 위원장이 맞닥뜨린 현실이 앞서 두 번의 경험, 그러니까 앞서 두 번에는 상당히 성공을 했잖아요. 경험과는 여러 가지 다르기 때문에 이번에는 성공하기가 좀 어렵다. 뭐 이렇게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도 꽤 있죠. 일단 그런 주장의 가장 큰 이유는요, 이 대선 후보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인고 하니 앞선 두 번의 비대위 때는 해당 정당의 유력 대선 후보가 존재했던 거죠. 2012년 새누리당에는 박근혜라는 대선 후보가 있었고 2016년 더불어민주당에는 문재인이라는 유력 대선 주자가 있었기 때문에 이들을 중심으로 한 이 각각의 결집 효과가 큰 역할을 했다는 겁니다. 김종인 위원장이 혼자 잘해서 성공한 게 아니라는 거죠. 자, 그런데 현재 미래통합당에는 그 정도의 대선 주자 후보군이 없다. 뭐 이런 상황이다. 이런 겁니다. 말 그대로 김종인 위원장이 오롯이 혼자 모든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 건데 앞선 상황 때처럼 성공하기는 쉽지 않을 수 있다. 이런 분석이 일부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네, 뭐 일리 있는 분석이네요. 김종인 비대위원장 내정자가 이제 뭐 40대 기수론을 뭐 내걸긴 했지만요. 뭐 지난주 금요일에는 조금 유보적인 그런 입장도 보였잖아요. 아무튼 지금 이제 고 반장의 분석 좀 지켜보도록 하고요. 자, 다른 소식을 좀 짚어보겠습니다. 주말 사이에 나온 속보인데 문재인 대통령이 여야 원내대표들을 만난다는 거죠, 신 반장. 네, 오늘 28일이죠. 목요일에 만난다고 합니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 그리고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와 문재인 대통령이 오찬 회동을 가질 예정입니다. 자, 문 대통령과 여야 원내대표 간 회동이 한 560일, 한 1년 반 만입니다. 한동안 주춤했던 이 협치에 또 대통령이 직접 다시 시동을 거는 모양새고요. 문 대통령과 두 원내대표는 정해놓은 주제 없이 코로나19에 따른 경제 위기 등 국정 전반에 대해서 논의를 할 예정입니다. 강기정 정무수석은 이번 만남에 대해서 이번 오찬 회동을 시작으로 협치의 제도화를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갈 것이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28일이 목요일이고 29일에 20대 국회 임기가 끝나는 거고 네. 30일부터 이제 21대 국회가 이제 시작이 되는 거니까요. 아주 타이밍이 좀 이제 잘 맞춰서 진행이 되고 있고 많은 얘기가 나오겠네요. 특히 국회 관련한. 좋습니다. 이번 회동이 고 노무현 대통령 조금 전에 이제 조반장 발제 때 저희가 짚어봤던 그 추도식에서 최종 결정됐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주호영 원내대표가 이 노무현 전 대통령 추도식에 참석을 했잖아요. 그렇죠.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이 봉하마을에서 만난 주 원내대표에게 의사를 직접 전달을 했고 주 원내대표도 흔쾌히 응하면서 이 회동이 성사됐다는 겁니다. 물론 뭐 어제 만남 이전부터 회동 성사를 위한 뭐 물밑 작업, 대화는 청와대와 통합당 그리고 민주당 간에 계속해서 진행은 되었다고 하고요. 그리고 그저께 이 봉하마을에서 최종적으로 확정이 된 겁니다. 문 대통령은 또 다음 달 초 국회를 직접 방문해서 21대 국회 개원 연설을 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라고 합니다. 네, 지금 막 들어온 속보 하나만 전하고 일단 발제를 마무리를 지을게요. 미래통합당과 미래한국당이 통합을 결의했다는 얘기는 저희가 지난주 금요일 때 저희가 속보로 다뤘었고요. 이제 27일 사실상 합당 절차를 마무리하는데 방식은 흡수통합 방식으로 한다고 그러네요. 네. 사실 한국당에서는 당대당 통합을 원했었잖아요. 그렇죠. 원유철 대표의 입장은 네. 당대당 통합을 원했었는데 사실 뭐 법적으로는 이 통합당이 한국당이 흡수되는 쪽으로 하는 게 맞다라는 쪽으로 결론이 난 걸로 보입니다. 네, 그리고 지난주에 저희가 얘기했던 당명은 김종인 비대위가 결정하는 것으로 아마 조정이 된 모양입니다. 자, 뭐 더 다룰 얘기가 있으면요. 내일 추가로 다뤄보도록 하고요. 오늘 기사 제목은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김종인 비대위 출범 임박, 올해 전국이 개최로 제목을 잡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고른 한 컷은 소형 보트에 뚫린 서해안 경계입니다. 6인승 소형 보트가 충남 태안 해변에서 발견됐습니다. 중국인들이 몰래 타고 들어온 것으로 추정돼서 이 사진처럼 현재 군과 해경이 수사 중인데요. 이 보트를 가장 먼저 발견한 사람은 군도 해경도 아닌 마을 주민이었습니다. 서해안 방어 최전선에서 레이더 기지를 운영하고 있지만 주민이 신고하기 전까지는 어떤 이상 징후도 포착하지 못한 거죠. 민간 소형보트 한 대에 너무도 쉽게 뚫려버린 서해안. 철저한 책임 규명과 함께 반드시 재발 방지 대책이 마련돼야 되겠습니다. 오늘 정치부에는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 오후 5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네, 아유 관장들 수고했습니다. 오늘은 안 나와요? 안 나와? 일주일에 한 번씩만 나가려고. 그래, 알았어요. 무슨 요일? 금일입니다. 알았어요.